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회사에서 강제 발령받아 한국으로 좌천되어 왔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미국 아이오와주 출신의 50대 여성 제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들이 왜 정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상황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인해 외국에선 볼 수 없는 정 문화가 한국에서는 넓게 퍼져 있는데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녀는 불행한 앞날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기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제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굳이 제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전 어떤 계기로 답답하고 앞이 꽉 막혀 있던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을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복잡한 주변 상황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전 20대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됐죠. 저희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있었는데요. 자식들은 아빠와 사는 쪽을 택했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자식들과 멀어진 제 자신을 보며 조금은 후회가 되더군요.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안에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혼한 엄마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뚜렷한 인생의 목적도 없이 다니던 주류 회사와 집을 기계처럼 오고 다니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무의미한 인생의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전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제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제 안의 감정들이 분출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처음 시작은 첫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축구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들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죠. 시설물이 망가지고 사람이 부상을 입은 심각한 사고였어요. 피해자는 아들에게 민사소송까지 걸었기 때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재혼한 여자와 불화를 겪고 있는 전 남편에게도 그만한 돈은 없었고요. 결국 아들과 전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 결국 아들을 위해 저축해온 돈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전 왠지 제 자신이 늪속에 빠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일시적 기억 상실에 빠져버리거나 온몸이 떨리는 증상까지 찾아오곤 하더라고요. 전 제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결국 병원에서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문제라는 진단을 받게 됐죠.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줄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의 우려처럼 제 상태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사소한 일로 버럭 화를 내곤 했어요. 제 스스로 조절을 해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잡담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더군요. 저희 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평소와 크게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신경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으니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조용해지는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전 평소 제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 상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사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부하 직원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하 직원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순간 붙잡고 있던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고 전 그 부하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며 크게 화를 내게 되었죠. 그 사건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졌어요. 그 부하 직원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식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됐죠. 물론 이성을 되찾은 저는 그에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일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제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하더군요. 첫 번째는 회사를 나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회사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것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삶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해외 지사로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요한 시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해외 지사가 있었어요. 회사는 저에게 한국 지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책임 매니저라는 직급을 유지했다는 것을 위안 삼아야 했어요. 전 그렇게 쫓겨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물벼락을 맞은 듯 참담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난생 처음 한국이란 나라를 방문했지만 큰 감흥이 찾아오지 않더군요. 높게 솟은 빌딩과 잘 정비된 교통 시스템은 한국이 무척 발전된 나라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지만 저에겐 그저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기분으로 한국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게 됐죠. 그곳에는 한국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사에서 온 책임 매니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전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곧장 업무에 돌입했어요. 한국 직원들은 그런 딱딱한 제 모습에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그들의 감정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거의 로봇처럼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제 신경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도 미국에서처럼 절 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제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신적 압박은 제 신체에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수시로 온 몸이 떨리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상을 겪곤 했죠. 전 이대로 두었다간 제 자신에게 큰일이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한국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한국 생활이 빨리 끝날 희망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약물의 도움과는 별개로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문제는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한다는 거였죠. 간단히 말해서 제 스스로 둘러친 장벽을 깨트리고 사람들과 더 어울리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지만 선생님이 제시한 몇 가지 솔루션을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죠. 이튿날 출근을 할 때에는 딱딱한 표정을 버리고 행복한 미소를 가장한 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비록 진심은 아니었지만 이 사소한 위장이 제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회사의 한 직원이 제게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직원들 몇몇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점심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제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궁금한 것이 많았다는 듯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전 제게 집중된 시선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었죠. 그런데 한 직원이 물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가져다 주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냅킨 한 장을 깔더니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가지런히 놓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과한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전 그들에게 말했어요. 제게 특별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말에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김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몸에 익혀진 배려라는 거였죠. 전 그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의 식사 예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모처럼 즐거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전 직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직원들이 제게 서류나 물건 같은 걸 건네줄 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혹은 한 손을 오른쪽 가슴에 붙이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제게 직접 전달할 때도 그랬고 혹은 제가 없는 책상에 물건을 놓을 때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더라고요. 전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제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혹시 나 때문에 압박감 같은 걸 느끼는지 물었어요. 제 질문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윗사람이나 연장자에 대한 예의범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였죠.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식사를 할 때나 술을 마실 때도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죠. 그 간단 명료한 대답은 제게 무척 놀라움을 주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세심하고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 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절 존중하는 태도는 제 마음속 벽을 허물어 주었죠. 그리고 한국인의 예의와 유교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상에서 겪는 것 외에도 한국의 문화는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리고 유교라는 사상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중요시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며 주변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였죠. 전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한국 사회가 왜 사람 간의 배려가 넘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매료시켰죠. 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제가 얻는 것이 무척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사람들이 절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덜거리던 제 마음을 치유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심리적 공황 증상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제 자신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밝은 햇빛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한국 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러웠어요. 3년간의 해외 근무 기간이 끝이 났지만 전 그 기간을 연장해 한국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와 사회는 제가 원하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러한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전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오래된 한국 전통 가옥을 임대했어요. 외국 관광객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했죠. 전 외국인 한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쳤어요.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마련한 공간에서 김치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만들고 나누어 먹는 문화 역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스트하우스와 체험 프로그램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점점 부피를 키워가기 시작했죠. 관광객 사이에서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엄청난 입소문을 탔습니다. 전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전 자금을 끌어모아 한국식 전통 가옥을 매입했고 더욱 확장되고 규모가 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만들던 김치 체험 프로그램도 한 번에 100포기씩 만들 정도로 커지고 말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가 사람들을 인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깊은 구렁텅이 속에 갇혀 살았던 과거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르곤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려 깊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제 전생이 조선시대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유교 문화를 꼰대 문화라고 비하하는 분위기인데 눈동자가 파란 외국인이 유교를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한국의 유교 문화를 그 어떤 문화보다 지혜로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문화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만약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특별한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이렇듯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전통 가옥을 매입하고 한국을 알리는 푸른 눈의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